풍요로운 가난도 있는 거죠. 나는 노부인 한 명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금색 옷핀들로 솜씨 좋게 여민 달고 빛바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자부심 넘치는 모습으로 무료 진료소의 대기실에 반드시 앉아 있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나들이 옷을 입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만의 휴식 공간인 대마지 홀로에서 본 그램스 부인이 틀림없었다. 당시 부인은 빵집 진열대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구경하는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블랙베리를 따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해 열매가 유난히 많이 열려서 그녀의 찌그러진 양동이에는 즙이 풍성한 블랙베리가 가득 들어 있었다. 내가 대기실에 들어가자 그때와 똑같은 한박 웃음이 부인의 얼굴에 확 퍼졌다. 앞니가 2개 빠져서 그 웃음은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도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무료 진료소 일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진료소로 출근했다. 그런데 나보다 몇 시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동차도 없고 운전할 줄도 몰랐다. 그래서 자신과 방향이 같은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여기까지 왔다. 돌아갈 차편이 없었지만 그리 걱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 직접 진료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녀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수련이들이 특별한 환자를 돌볼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턴과 선임 레지던트가 출근했다. 함께 차를 타고 온 2사람은 출근길이 즐거웠는지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련의 시절에는 미소를 짓게 되는 경우가 드문 법이라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멘사를 바라봤다. 그녀는 충분히 행복해 보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금방 길달리기 새를 봤어요. 아닐걸. 그 새는 서부나 텍사스 같은 황무지에 살아. 나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애쓰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확실히 길달리기 새였어요. 검정색의 닭보다 컸고 목과 꼬리가 길었다고요. 그리고 진짜 빠르게 길을 건넜어요. 자네가 본 건 칠면조네. 칠면조는 흰색이잖아요. 사육용 칠면조는 흰색이지.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 지역에는 진짜 칠면조가 있어. 봄에 수컷이 부채 모양의 꼬리를 자랑하는 모습이 볼만하다네. 그때 특이하게 킥킥거리는 소리에 대화가 멈췄다. 우리가 일제히 대기실로 고개를 돌렸더니 노부인이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웃음소리를 죽이려고 애쓰느라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녀는 우리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눈에 띄게 당황해하며 2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적어도 제가 사람들을 웃기기는 했네요. 서멘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긴장에 휩싸였던 예전 모습에서 자신감 넘치는 의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생기 넘치는 모습 뒤에 보이는 슬픈 기색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노부인과 진료실로 들어갔다. 들을 의도는 없었으나 벽이 종잇장처럼 얇아서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 자리까지 고스란히 들렸다. 칠면조와 각종 새에 대한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언덕, 구불구불한 시골길, 맑고 투명한 개울, 고향집에 대한 이야기도 들렸다. 의사가 되겠다는 서맨사의 꿈이 그 고향 마을에서 비롯되었으며 도시에서 돈을 모아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작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반면 그램스 부인은 평생 나무가 우거진 산에서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가족을 꾸렸으며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녀는 매일 산책하면서 음미하는 아름다운 꽃과 집 근처에서 풀을 뜯는 사슴, 아침 햇살이 비칠 때마다 현관문 근처에 앉아있는 붉은 여우, 매일 밤 잠들 때까지 울부짖는 코요테 등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사실 부인은 진료소에 오는 게 망설여졌다. 이제껏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운 민간요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정작 자신의 뻣뻣해진 손에는 아무 효과가 없자 당황스럽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그녀가 만든 과일잼과 채소절임, 통조림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기에 더 이상 손을 방치할 수 없었다. 일만 할 수 있다면 통증쯤은 감수할 수 있었다. 서맨사는 1시간이 지나서야 진료실에서 나왔다. 잔뜩 흥분한 그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라서 도저히 빨리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서맨사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환자에 대해 보고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나 보다 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록 침묵이 이어져서 그녀를 살짝 현실로 불러냈다. 서맨사?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환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드몬트 씨 말입니다. 이제까지 2번 진찰했는데 한눈에 봐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지방 정부에서 생활비 보조를 받고 의료보험도 있으면서 제가 처방전을 쓸 때마다 약값으로 2달러를 내야 하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투덜댄답니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주 몇 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아파서 못했으니 이를 증명할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더군요. 겨우 42살이고 허리 통증이 좀 있을 뿐인데 말이죠. 그게 자네가 방금 진찰한 환자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램스 부인과 너무 다르단 생각이 들어서요. 부인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수입을 물었더니 30년 전에 남편이 발전소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해서 유족 보조금으로 매달 446달러짜리 수표를 받는다더군요. 그녀는 수표 이야기를 하면서 창피해했습니다.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자기 이웃이 가진 것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요. 서맨사가 잠시 말을 끊었다. 한 달에 446달러라니요. 제 자동차 할부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정말인지 가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핍감에 휩싸이는 가난이 있는가 하면 풍요로운 가난도 있는 거죠. 그것 참 대단한 통찰력이군. 그래, 그램스 부인은 어디가 안 좋은 거지? 전형적인 골관절염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서 손을 쓸 때 많이 불편해하세요.
이때 진료실 직원이 작은 종이봉지와 잔돈을 서멘사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약국에서 사오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질문을 계속했다. 그램스 부인을 어떻게 치료할 생각인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인 NSAID 샘플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캡사이신 크림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부인에게 캡사이신 크림을 구입할 여유가 없을 것 같군. 처방전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비싼 약이지 않나. 나는 멋쩍게 웃는 서멘사를 보며 덧붙였다. 혹시 그 봉지에 들어있는 게 캡사이신 크림인가? 부인에게는 진료소에 무료 샘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의 출처를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 걸 알면 받지 않으실 테니까요. 나는 우리 근처에 있던 간호사를 흘낏 쳐다봤다. 서멘사가 왜 뜬금없이 직원에게 약국으로 심부름을 보냈는지 궁금해서 서성거리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내 눈에 맺힌 눈물도 발견했을 것이다. 서멘사의 눈도 달라 보였다. 왠지 1시간 전보다 약간 덜 슬퍼 보였다. 행복은 자네 안에 있다네. 서멘사와 대화를 나눈 후 나머지 오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램스 부인을 진찰하느라고 일정이 뒤로 밀렸지만 아무도 언짢아 하지 않았다. 대기실에 환자가 꽉 차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도심에 있는 내 병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이 진료소에 시간 부족이란 없었다. 무료 진료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다. 이 지역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봉급이 아주 낮았다. 그래서 대다수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데 화면에 끊임없이 나오는 풍요로운 이미지 탓에 그들의 결핍은 더욱 부각되었다.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라디오 토크쇼에서는 그들의 불행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놓고 토론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약물에 쉽게 의존했고 그 바람에 마약 중독이 판을 쳤다. 타베사 슬론 역시 열악한 환경 탓에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22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서 몇 개월 전 진료소에 왔었다. 그녀는 MRI를 꼭 찍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부상이든 보상금을 받아준다는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가 MRI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 상담사는 얼마 전 타베사가 식품점에서 자신이 떨어뜨린 계란을 밟고 미끄러진 사고가 바닥을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한 식품점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행의 근원이 외부에 있을 때는 해결책도 외부에서 찾아야 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발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녀는 진료소에서 3번이나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먹었지만 행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 귀를 선뜻 기울여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만났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삶이 생각만큼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밖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들을 도왔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졌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감사해야 할 것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늘 그녀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간병인이 되려면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진료소에 왔다. 산책을 하다가 간병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녀는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학교까지 보내줄 예정이었다. 언젠가 간호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맨사는 마지막 환자가 진료소에서 나가자 오히려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를 가득 채웠던 패기종과 당뇨병 속에서 그녀는 변해 있었다. 이전에 보였던 슬픔은 사라졌고 미소와 목소리와 눈에서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내가 마지막 차트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내가 아직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라도 하듯 때때로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서맨사, 할 말이 있는 것 같군. 아닙니다. 그저 행복합니다. 서맨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한 목소리가 아닌걸? 행복해서 약간 걱정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행복할 때면 늘 걱정이 되더라고. 서맨사는 내가 일부러 비꼬는 것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내 옆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돌아가면 이 행복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처럼 작은 마을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수년을 공부하고 이제 바라던 대로 되자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첫 달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컸는데 그 후로는 그런 감정이 줄어들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행해 보였거든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구급대원, 심지어 다른 동료 의사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기진맥진해 보였습니다. 밤낮 병원 일에 매달려 있는 주치의를 지켜보기가 가장 힘들었고요. 멘토가 그렇다면 제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려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울컥하는 게 느껴졌다.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꿈을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걱정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오늘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게 되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의술이 현실에서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돌아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기분이 도시의 병원에서도 계속 이어질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기든 여기에서 한 경험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서맨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경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일 죽게 되더라도 바라던 꿈을 이룬 걸 알고 죽을 테니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구석에 있는 냉장고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고 그 소음마저 이 순간의 경의를 표하기라도 하듯 평소와 달리 약했다. 환자와 제자 덕분에 놀라운 발견을 하고 특별한 행복을 느낀 나는 기쁘기 짝이 없었다. 돌아가서도 행복을 느끼게 될 거네, 서맨사.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행복은 바로 자네 안에 있다네. 모든 사람의 내면에 행복이 들어있지만 일생 동안 대부분 감춰진 채 드러나지 않지. 내가 좋아하는 들꽃과 마찬가지라네. 나는 늘 겨울이 되면 들꽃이 있던 자리를 잊어버리지만 오래지 않아서 봄의 온기와 빛을 받으면 땅 밑에 감춰진 뿌리에서 싹이 쑥쑥 자라나더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에 비해 자네의 능력이 훨씬 작게 느껴질 때 오늘을 떠올리게. 시골의 아름다움, 멋진 사람들, 의사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말이야. 그러면 상대를 어떻게 도울지 답이 분명하게 보이면서 지금 느끼는 행복이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숨을 돌리고 계속 말했다. 결국 치유란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쪽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타베사를 생각해보게. 생각과 주변 환경,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바꾸니까 통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삶의 잠재력까지 발견했네.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우리야. 오늘 그녀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치유가 뭔지 가르쳐줬지. 의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만 치유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자네는 어제 슬펐고 삶을 낭비하는 것 같아 걱정했지만 오늘 행복과 확실한 목적을 찾았네. 이야말로 치유의 가장 훌륭한 정의가 아닐까? 그때 진료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비바람과 세월의 거칠어진 손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호박을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스토커 부인, 나는 놀라서 말했다. 우리가 부인의 진료를 잊어버린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예약이 잡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진찰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걸 놓고 가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부인이 서맨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호박을 정말 좋아하신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키운 호박이에요. 내가 생전 이렇게 튼실한 호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스토커 부인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에 그녀는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더니 들어올 때처럼 빠르고 조용히 나갔다. 호박을 아주 좋아하시나 봅니다. 서맨사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은 아주 싫어한다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이 호박은 스토커 부인이 가진 전부니까. 그리고 그녀가 남에게 베풀 기회를 줬고 내가 고마움을 느낄 기회까지 줬지 않나.